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나치와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끓는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무기,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을 수 있는 폭격기,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대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치가 만든 놀라운 물건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런던건으로도 알려진 V3 캐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개발한 슈퍼 캐논입니다. 이 대포는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거대한 초대형 장거리 슈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대한 거리에서 고속으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대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V3 대포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2개의 대형 벙커에서 런던을 폭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고 그 의도는 도시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트 퀘더스라는 영리한 독일 엔지니어가 개발했으며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쟁 생산부 장관인 알버트 슈페어에게 제시했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열정적이었고 이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포를 만드는 데는 프랑스 북부의 거대한 지하 벙커에서 많은 땅을 파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포가 런던을 강타하기 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발사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V3 대포는 의도한 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4년 12월부터 1945년 2월까지 룩셈부르크를 폭격하기 위해 2개의 유사한 대포가 사용되었습니다. 19. 아틀란틱 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건설한 거대한 해안 방어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스페인 국경에 이르기까지 북해와 대서양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이 벽은 5,000km 이상 뻗어 있었기 때문에 놓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벽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콘크리트 벙커, 요새, 심지어 절벽과 바위와 같은 자연 장애물도 사용되었습니다. 목표는 비교적 적은 병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의 뚫을 수 없는 요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틀란틱 월은 주요 항구, 군사 및 산업 목표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데는 자원과 인력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14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그중 일부는 집단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콘크리트와 120만 톤의 강철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1944년 6월 6일 디데이에 연합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18. 아우토반은 최초의 현대식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기초 역할을 하는 고속 접근 제한 고속도로 시스템입니다. 1930년대 초 독일에서 계획되었으며 1942년까지 총 2108km에 달하는 라이스 아우토반으로 알려진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야심찬 체제 재건에 착수했고 1989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 체제는 동독 체제와 통합되었습니다. 총 길이가 약 12,996km인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네트워크 중 하나이며 일반적인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토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주요 자산으로 사용되는 등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격전 또는 번개전쟁은 대대적인 조직적 공격을 수반했으며 신속한 병력 이동을 위해 아우토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나치가 만든 또 다른 놀라운 것은 폭스바겐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아돌프 히틀러와 국가사회당의 지도하에 독일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1000라이스마르크, 당시 약 140달러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중의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위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7. 쿠겔펜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은 장갑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탱크 중 가장 특이하며 구형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외부가 미니멀한 디자인이며 중간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원통형 몸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반구형 바퀴는 중앙 부분의 양쪽에 배치되어 추진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전차는 약 5mm의 얇은 장갑판을 가지고 있지만 야금술 샘플이 채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갑의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차량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주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실험용 정찰 차량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낮은 속도와 제한된 가시성으로 인해 그 역할에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쿠겔 펜저에 알려진 예는 하나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쿠빈카 탱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 번호 37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만주에서 붉은 군대에 의해 노획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쿠겔 펜저 내부의 접근 및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차량의 내부 레이아웃과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6. 튀는 폭탄은 영국의 엔지니어 반스 윌리스가 발명했습니다. 그는 뒷뜰에 있는 물탱크 위로 구슬을 튕기는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튕기는 폭탄의 목적은 독일의 댐, 특히 독일의 산업과 기반 시설의 필수적인 루르 계곡의 댐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물을 건너 수중에서 폭발하여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고 물 공급과 수력 발전소에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43년 5월 16에서 17일 영국 공군의 응징 작전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댐 버스터라고도 알려진 617 비행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비행 중대는 코드명 업킵이라는 특수 제작된 원통형 폭탄을 사용하여 낮은 고도와 빠른 속도로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물을 건너 댐 벽에 가라앉고 수중에서 폭발하여 댐이 무너지고 주변 지역이 범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독일군의 전쟁기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연합군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15. 헬리오빔으로도 알려진 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한된 이론적인 궤도 무기입니다. 썬건은 위성에 장착된 오목형 거울을 사용하여 지구 표면의 작은 영역에 햇빛을 집중시켜 강렬한 열로 인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29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만 오버트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약 8,200km 떨어진 곳에 금속 나트륨으로 만든 대형 반사경을 장착한 우주 정거장을 구상했습니다. 9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제한된 반사경은 햇빛을 집중시켜 바다를 끓이거나 도시를 점화하기에 충분한 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과학자 그룹은 힐러슬레벤에 있는 독일 포병 시험장에서 오베르트의 태양총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나치는 50년에서 100년만 주어졌더라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 영어로 구부러진 총열을 의미하는 크룸블라우프는 독일이 슈트름 게베어 4사 소총을 위해 개발한 독특한 추가 무기입니다. 이 놀라운 발명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룸라우프는 곡선 모양의 배럴 부착물로 설계되어 병사들이 반격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위치에서 모퉁이를 돌며 사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망경, 조준경과 거울이 포함되어 있어 사수가 조준하는 동안 표준 그립과 뺨 용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가전이나 참호전과 같은 근거리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병사들은 직접적인 시야 없이 목표물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크룸라우프의 여러 변형이 30도, 45도, 60도, 심지어 90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곡률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30도 변형은 유일하게 유의미한 숫자로 생산되었습니다. 크룸블라우프 전투는 전쟁 말기에 독일이 비재래식적이고 비실용적인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집착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곤 합니다. 모퉁이를 돌며 사격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한계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무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3. 플렉타워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여러 도시에 지어진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입니다. 그들은 대공포와 민간인을 위해 대피소를 결합했으며 플락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훔볼트타인 공원에 있는 베를린 플락타워는 건설하는데 약 9천만 마르크가 들었고 건설에는 약 800명의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비엔나와 같은 도시에는 각각 여러 개의 타워로 구성된 여러 개의 플락타워 단지가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다른 도시들도 전략적 요충지에 더 작은 플락타워를 세웠습니다. 이 타워에는 128mm 대포와 20mm 포를 포함한 대구경 및 포형 대공포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타워는 사격장이 겹쳐져 있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촘촘한 대공 사격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일부 플락타워에는 병원, 라디오, 방송국, 미술품 보관 공간과 같은 추가 시설도 있었습니다. 베를린 전투 동안 플락타워의 주민들은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전투 중 최대 3만 명의 베를린 시민이 한 탑으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플락타워는 베를린이 함락되는 동안 붉은 군대에 항복한 마지막 장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2. 하우네부 프로젝트는 많은 신화와 허구의 이야기의 원천이 되었으며 종종 달의 어두운 면에 있는 비밀 나치 기지 또는 외계 존재와의 만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우네부 프로젝트가 반중력 엔진과 비행 접시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개발과 테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이 무기를 제때 완성했다면 전쟁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하우네부는 1947년 높이뛰기 작전 중 미군이 확보한 비행 접시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일어난 UFO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우네부 프로젝트는 책, 모델 키트, 비디오 게임,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우네부는 엑스플랜 11 및 워플랜 같은 비디오 게임에도 등장했습니다. 11. 여기서 우리는 게르만 민속학에서 원시림을 부활시키려는 아돌프 히틀러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라몬스터의 프로젝트는 고대 숲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멸종된 종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지배할 현년제국을 건설하려는 나치의 미친 비전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괴한 꿈을 이룬 나치 건축가들은 아리아인 정착지와 아리아인 동물들만을 위한 광활한 사냥공원의 청사진을 설계했습니다. 헤르만 괴링과 하인리히 히물러의 지도력 아래 독일의 최고 과학자들은 야생과 가축종 모두에서 자연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 야심찬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동물학자인 루츠 핵과 하인즈 핵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종을 되살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핵 형제는 폴란드의 비알로비에자 숲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숲은 늑대무리, 희귀한 유라시아 스라소니, 장엄한 유럽 무스, 유럽 들소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나치가 자연을 통제하고 진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을 집어삼키고 나치 정권이 붕괴되면서 프로젝트의 기록과 진행 상황은 흩어지고 분실되었습니다. 10. 란트크로이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초중전차로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탱크 설계는 1942년 6월 크룹의 의사인 에드워드 그로트에 의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계획은 188톤으로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무거운 전차인 마우스보다 훨씬 무거운 1000톤 전차를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완전히 추적된 셰시를 갖추고 샤른호르스트급 전함에 계획된 무장에서 잉여 주포 포탑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탱크에는 2개의 엔진을 위한 차고와 병실이 포함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에 관심을 보인 아돌프 히틀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탱크는 결국 1943년 초 군비 장관인 알버트 스피어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라테는 최전선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중전차로 여겨졌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9. 실버부겔은 1930년대 후반 오이겐 생거와 아이린 브레드가 나치 독일을 위해 제작한 로켓 추진 준궤도 폭격기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메리카 본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실버부겔은 높은 고도와 극한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중궤도 항공기로 의도되었으며 로켓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계획은 3km 길이의 모노레일 선로에서 항공기를 발사하고 로켓 동력 썰매로 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 레일이 끝나면 주 로켓 엔진이 점화되어 항공기를 최대 속도로 추진합니다. 이 항공기는 최고 고도에 도달한 후 지구로 활공하여 다시 활공하고 재사용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의 설계와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 서류상으로 남아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실버부겔의 설계와 개념은 이후에 우주선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냉각 로켓 엔진은 미래 로켓 엔진 설계에서 지속적인 기능이 되었습니다. 8.
아돌프 히틀러는 플랜 A나 B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A부터 Z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해군을 확장하기 위한 히틀러의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영국 왕립 해군에 필적할 수 있는 함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여러 척의 H급 전함 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 1월 Z 계획을 승인하여 1939년에서 1947년 사이에 약 800척의 선박을 건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4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고 Z 계획의 주력은 6척의 H급 전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H급 전함은 독일 해군이 수리하고 확장하려는 히틀러의 Z 계획의 핵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함은 비스마르크급 전함과 항공모함 그라프 체펠린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계획된 해군 프로그램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H급 전함의 건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H급 전함은 취역한 적이 없습니다. 7. 팬더 탱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배치한 중형 탱크입니다. 이것은 소련 T-34에 대응하고 기갑 탱크의 대체품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팬더는 화력, 기동성, 방어력의 탁월한 조합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경사진 장갑, 7.5cm의 강력한 주포,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팬더는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팬더 탱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기계적 및 신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쿠르스크 전투에서 적의 행동보다 엔진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팬더를 잃었습니다. 또한 이 전차는 포수의 시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목표물을 빠르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투 능력은 소련의 IS-2와 미국의 퍼싱 탱크와 같은 연합군의 더 무거운 탱크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더 탱크가 특정 경우에 적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대의 팬더를 노획하여 동부 전선에서 나치에 대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잡성과 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버려졌습니다. 6. G3 컴퓨터는 1938년 콘라트 주스가 설계하고 1941년에 완성한 독일의 전기기계 컴퓨터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능적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로 간주됩니다. G3는 최초로 완전히 작동하는 전기기계 컴퓨터였기 때문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약 2300개의 릴레이를 사용했으며 워드 길이가 22비트인 이진 산술로 부동소수점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G3는 진정한 전자컴퓨터가 아니라 전기기계 컴퓨터였습니다. 한 가지 주요 제한사항은 조건부 분기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튜링 완료가 되기 위해 계산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추측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G3는 1940년대에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실용적인 명령어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G3는 주로 공기역학적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불행히도 1943년 후반 베를린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지는 1961년 완전한 기능을 갖춘 복제품을 제작했으며 현재 미넨의 독일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습니다. 5. 프리츠 X와 헨셸 HS-293은 나치 독일이 개발한 최초의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그들은 1943년 9월 살레르노에 대한 연합군의 공격 즈음에 대비했습니다. 이 무선 조정 무기는 함대 방어의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연합군 함선을 명중시켜 현대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헨셸 HS-293은 로켓 모터가 장착된 무선 조종 활공폭탄으로 유도 대함 미사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선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했으며 항공기가 대공 사격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충분한 거리에서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HS-293은 HE-111, HE-177, FW-200 또는 DO-217과 같은 항공기의 날개 아래 또는 폭탄 베이로 운반되었습니다. 폭격수는 조이스틱과 무선 조종 장치로 미사일을 유도했습니다. X1으로도 알려진 프리츠 X는 장갑 유도 대함폭탄이었습니다. 프리츠 X는 루프트 바페 폭격기에 의해 운반되었으며 모선의 승무원이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목표물로 안내했습니다. 이 무기는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목표물로 유도되도록 설계되어 오늘날 스마트 폭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4. 환타의 탄생은 미국이 나치 독일에 대해 부과한 무역금지로 인해
코카콜라 시럽 수출이 어려워진 결과였습니다. 코카콜라의 대표인 맥스 케이스는 당시 독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을 사용하여 독일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환타는 사과 섬유와 유청과 같은 치즈의 부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만든 과일 음료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발명은 주로 코카콜라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시 조건에서 지역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환타는 전쟁 중 독일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으며 국가적 자부심의 포인트로 여겨졌습니다. 3.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성화봉송은 나치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나치 정권이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평화로운 독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성화봉송은 독일과 고대 제국을 연결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형성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직된 선전도구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80년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던 전 독일 올림픽 선수 칼 디엠은 고대 전통의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현재의 나치당과 연결하기 위해 성화봉송을 설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치 선전가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그들은 주로 독일의 젊은이들을 나치 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성화봉송과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성화봉송에는 3,422명의 성화봉송 주자가 참여했으며 각 성화봉송 주자는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의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베를린까지 1000m를 달렸습니다. 성화는 전달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위치를 횡단했습니다. 성화봉송은 스타디움의 올림픽 성화가 점화되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는 올림픽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2. 호튼호 2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이마와 월터 호튼이 설계한 독일의 프로토타입 전투기입니다. 종종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슷한 크기의 기존 항공기보다 레이더에 덜 보이도록 설계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군은 비행익 항공기였기 때문에 중복 조정면이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레이더의 가시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000kg 폭탄을 1000km 거리에서 시속 1000km의 속도로 운반할 수 있는 폭격기에 대한 독일 공군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항공기는 15,000m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델타 모양의 날개를 특징으로 하는 두 개의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HO-229는 장거리에서 상당한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는 고속 폭격기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서비스에 투입되지 않았고 몇 개의 프로토타입만 제작되었습니다.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전쟁 종식, 기술적 문제, 독일 공군부의 우선순위 변경 등 다양합니다. 229의 스텔스 특성은 레이더 팔을 반사할 수 있는 꼬리 지느러미를 제거하여 레이더에서 탐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비행 날개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1. 피로슈타트 프로젝트와 게르마니아는 나치 정권 시절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고안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 린츠, 뮌헨, 함부르크, 뉘른베르크를 포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는 이 도시들을 나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그들의 힘과 위험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총통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을 위해 히틀러는 기념비적인 건물, 넓은 가로수길, 그리고 크기와 화려한 면에서 현존하는 어떤 건축물도 능가하는 거대한 폴크스할레를 구상했습니다. 히틀러의 계획은 이집트, 바빌론, 로마와 같은 고대 문명에 필적하는 도시를 건설하여 런던과 파리와 같은 도시를 능가하는 웅장함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 프로젝트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베를린의 상당 부분을 기념비적인 건물과 넓은 가로수길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뒤이은 나치 정권의 쇠퇴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 중 많은 것들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치의 모든 발명품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